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일 목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만 75세 이상 고령자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그동안 요양시설 입소자와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주로 백신을 맞았는데 이제 접종 대상이 일반인으로 확대됩니다. 방역당국은 만성질환이나 기저질환이 있어도 몸 상태가 나쁘지 않다면 백신을 맞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이 나타날 경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이자 코로나 백신이 12살에서 15살 연령에 100% 예방 효과를 냈다는 초기 임상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파이자 측은 백신 접종을 이 연령대까지로 확대할 것을 미국 보건당국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의 임대료를 9%가량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의원은 전월세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법 개정안을 직접 발의까지 했기 때문에 더욱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는 7일 재보궐선거가 이제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후보들의 유세전도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성난 민심에 민주당은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사과에 나섰고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는 국민의힘은 편파적 운영을 문제 삼으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반발했습니다. 정부가 서울 영등포역 인근과 창동 준공업지역, 불광동 저층 빌라단지를 비롯한 21곳을 도심 공공주택 개발 사업 후보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되면 판교 신도시 규모 정도인 2만 5천여 가구의 주택이 공급되는 겁니다. 하지만 토지주의 동의 절차 등이 남아 있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폭스바겐 미국 지사가 전기차에 중점을 두고 이름을 바꾼다는 만우절 거짓말을 했다가 주가가 한때 급등했습니다. 주가 조작 혐의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만우절에는 해킹 같은 사이버 공격이 더 기승을 부리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 75세 이상 고령자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그동안 노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거나 종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코로나19 치료병원 의료진과 1차 방역 대응 요원 등이 백신을 맞았는데 이제 접종 대상이 일반인으로 확대되는 겁니다. 방역당국과 의료 전문가들은 노약자와 기저질환자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치명률이 더 높은 만큼 몸 상태가 나쁘지 않다면 백신을 맞는 것이 좋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백신 수급 상황이 안정적이지가 않아서요. 일반인 접종이 계획대로 진행되는데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을 맞고 의사 소견서 없이도 이틀을 쉬는 이른바 백신 휴가도 오늘부터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화이자 백신 추가 25만 명분이 어제 아침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부터 75살 이상 노인 350만 명이 맞게 될 백신입니다. 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대상입니다. 노인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등은 연령과 상관없이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은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에 설치된 46곳의 예방접종센터에서 우선 시행됩니다. 만성 또는 기저질환이 있어도 접종하는 편이 낫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당일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접종을 피해야 합니다. 접종 후 하루 이틀은 몸에 무리를 줄 수 있는 고강도 운동이나 장시간 목욕, 음주 등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고령자들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가족이나 지인과 같이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접종 후 발열, 몸살 등 불편한 증세가 나타나면 해열제를 먹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면역 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벼운 증상이 대부분입니다. 오늘부터는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을 느낀다면 총 이틀의 백신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 없이도 신청만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접종 다음 날 하루 휴가를 쓰고 이상 반응이 계속되면 추가로 하루를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8일부터는 보육교사들의 접종도 시작됩니다. 먼저 장애아 교육시설 종사자 15,000명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맞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과 항공승무원도 다음 달부터 접종을 받게 됩니다. 이어 6월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와 경찰, 군인 등의 접종도 시작될 예정입니다. 다만 정부가 확보한 백신 분량이 계획대로 공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각국이 치열한 백신 확보 경쟁을 벌이면서 안정적인 백신 수급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대 중후반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이미 500명이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백신을 당초 계획대로 확보해서 서둘러 접종하는 것이 필요한데 수급이 안정적이지 못한 것이 걱정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미 76만여 명이 맞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예방 효과가 8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윤영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연구팀이 지난 한 달 동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76만여 명을 분석했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100만 명당 8.3명이 감염됐습니다. 백신을 맞은 사람은 4.5명이 확진됐습니다. 그런데 면역이 형성되는 2주 후부터는 확진자 숫자가 1.2명으로 줄었습니다. 환산하면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에서 104명의 확진자가 나올 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2주 후부턴 15명만 감염됐습니다. 백신이 86%의 감염을 예방했다는 결과입니다. 영국과 미국 등에서 70%대 효과가 나온 것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정부가 예상보다 빨리 2차 접종분을 푼 것도 이런 기록을 염두에 뒀을 거란 분석입니다. 실제로 효과 평가 해보니까 이 정도로 좋으면 굳이 2차 하려고 계속 갖고 있을 필요가 없겠다 하는 판단이 드는 거는 당연하죠. 그러나 당겨 맞기도 한계는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57만 회분, 그제까지 딱 절반인 79만 명이 맞았습니다. 4월 3주에 43만 회분이 와도 200만 명, 2분기 안에 접종해야 할 770만 명엔 턱없이 모자랍니다. 접종 간격을 최대치인 12주로 늘려도 5월 중순부턴 2차 접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전에 본계약 물량인 350만 명분이 반드시 들어와야 합니다. 당겨 맞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화이자 백신도 본계약 물량 300만 명분이 늦게 들어오면 접종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인 백신 공급 불안에 러시아 백신 도입설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그러나 방역 당국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미국에서는 제약사 화이자 측이 12살에서 15살까지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초기 결과를 발표했는데 예방 효과가 100%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검증 절차를 완전히 마친 것은 아니지만 올가을 새학기 이전에는 청소년들도 백신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바이든 정부의 학교 수업 정상화 정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6살 소년 아를로 스웬슨과 3살 위 누나 피비,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에 참가한 어린이들입니다. Ready? You're gonna do great. And go. Good job. 화이자와 모더나는 이처럼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왔습니다. 현재 화이자 백신은 16살 이상, 모더나 백신은 18살 이상 성인만 맞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Was not a hard decision at all for me. We believe in the science of vaccines, and we were excited at the opportunity to be a part of it. 화이자 측은 임상시험 가운데 12살에서 15살 사이 청소년의 경우 예방 효과가 100%라고 초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백신을 맞은 청소년 1,130여 명 가운데 감염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임상 규모가 작은 데다 자료 검증 절차를 아직 마치지 않은 상태입니다. 화이자 측은 가능한 한 빨리 식품의약국 FDA에 긴급 사용 승인 확대를 신청한다는 계획입니다. It's likely a green light to move forward to move down in terms of vaccinating adolescents 12 to 15. 모더나 백신도 올해 여름쯤 청소년 대상 임상시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당국은 가을 학기 전에는 청소년부터 접종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I know for parents like myself, like yourself, it makes you feel even more confident about your kids potentially being back in the classroom soon. 바이든 정부의 학교 수업 정상화 추진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지난 월요일 전격 경질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월세 상한제를 비롯한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한 달 전쯤에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의 임대료를 9%가량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박주민 의원은 전월세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직접 발의까지 했기 때문에 더욱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중개업소에서 시세보다 싸게 계약했다고 해서 그런
그렇게 알고 있었다며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서울 중구 신당동에 아파트를 보유 중입니다.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신규 임대계약으로 보증금이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시스템에서 확인해 보니 보증금을 줄인 대신 월세를 100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당시 전월세의 전환율로 따지면 9.17% 올린 셈입니다. 계약 시기는 지난해 7월 3일. 그런데 박 의원은 앞서 임대료 상한을 5%로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자신의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해둔 상태였습니다. 이 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전월세 상한제법은 박 의원이 임대료를 올린 그달 말에 여당 단독으로 통과됐습니다. 이후 법안 처리에 반대했던 야당이 반발하자 박 의원은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법이 이제 시행이 되고 그러면은 약간 초기에는 혼란이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 의원의 경우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계약을 마친 데다 새로운 임차인을 상대로 한 계약이어서 위법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또 하나의 내로남불 임대료 인상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박 의원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했다고 해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며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이 죄송스럽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4월 7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수세에 몰린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만큼 민심이 나빠졌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무한 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간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선거대책위원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죄회견을 자청해 부동산 가격 폭등과 LH 사태 등에 대한 반성을 쏟아냈습니다. 정부 여당은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습니다. 무한 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립니다. 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전히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지 않자 사과 전략을 본격화한 겁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촛불을 들었던 그때의 그 간절한 초심으로 저희들이 돌아가겠습니다. 지금의 아픔을 전화위복으로 만들려는 저희들의 혁신 노력마저 버리지는 말아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오히려 막는다는 비판을 의식해 규제 완화 계획도 밝혔습니다. 처음 집을 장만하는 경우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청년 월세를 확대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이 위원장은 회견을 마친 뒤 지난 총선 때는 종부세 인하를 말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재산세와 착각했다며 뒤늦게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지도부는 남은 선거 기간 동안 네거티브 선거운동은 줄이고 정책 선거에 집중한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지나친 공격이 오히려 지지층 확대를 가로막을 수 있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부산을 찾은 당 지도부는 다시 한번 야당 후보들을 공격하면서 바닥 민심은 바뀌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계속된 거짓말과 끝없이 터져나오는 의혹으로 인해 바닥 민심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시절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민심이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도 어제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처가의 내곡동 땅과 관련한 맨 처음 해명에 문제가 있었다고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표현의 문제일 뿐 죄를 지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편파적이라며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오세훈 후보 초청 토론회에선 100분 중 45분이 내곡동 땅 의혹에 할애됐습니다. 단독 초청인 만큼 오 후보가 그만큼 상세한 해명에 나선 겁니다. 시간을 너무... 이건 설명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 후보는 내곡동 땅 존재조차 몰랐다고 한 최초 해명에 대해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좀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정확한 표현은 제 의식 속에 없었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다만 표현의 문제였을 뿐 거짓 해명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근데 그게 거짓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존재조차도 의식 못했다는 말을 존재도 몰랐다고 표현한 게 그렇게 큰 죄가 되나요? 그러면서 여당이 제기한 특혜 의혹에 대해 오히려 자신의 처가는 손해를 봤다며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이어갔습니다. 또 오 후보가 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일어난 용산 참사에 대한 책임을 철거민에게 돌리는 듯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과도한 그리고 부주의한 폭력 행위를 진압하기 위한 경찰력 투입으로부터 생겼던 사건입니다. 토론회에선 문재인 대통령을 중증 치매 환자라고 한 것도 도마에 올랐는데 오 후보는 앞으론 그런 표현을 쓰지 않겠다면서도 공격은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독재자 문재인이라는 표현을 더 가슴 아프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최근 선관위가 이번 보궐선거의 원인이 전임 시장들의 성비위 때문이란 점을 강조하는 듯한 시민단체의 캠페인을 저지하는 등 편파적이란 이유에서입니다.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이 역할을 갖다가 제대로 실시를 하지 않으면 결국 가서 국민으로부터 선관위 자체도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해두라고. JTBC 유한울입니다. 공공기관들이 주도해서 복합 개발에 나서는 서울의 후보 지역 21곳이 선정이 됐고요. 사업이 이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2만 5천 가구 정도가 공급이 됩니다.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있다는 게 관건인데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후보지들도 앞으로 순차적으로 공개가 됩니다. 박지훈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이사 공급 대책의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서울적 후보지 21곳을 발표했습니다. 사업 면적은 총 96만 6천여 제곱미터로 이 가운데 역세권은 금천구 가산 디지털역 인근과 도봉구 쌍문역 동서쪽, 영등포구 영등포역 인근 등 9곳으로 모두 합쳐 7,200여 가구입니다. 도봉구 쌍문 1동 덕성여대 인근과 은평구 녹봉 등 근린공원 인근, 영등포구 구신기 15구역 등 10곳은 저층 주거지인데 모두 17,500가구 정도입니다. 준공업지역은 도봉구 창동 674 등 2곳으로 모두 500여 가구입니다. 이들 후보지에서 공급될 예상 물량은 약 2만 5천호로 판교 신도시 수준입니다. 정부는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현행 대비 평균 238%포인트 올릴 계획입니다. 올해 사업이 착수되는 후보지 토지주에게 30%포인트의 추가 수익률을 약속했습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토지주에게 최고의 수익률을 보장하고 도시 건축 규제 완화와 인허가 우선 처리 등 국토부와 지자체가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신 전체 물량의 70에서 80%는 공공 분양으로 공급하고 20에서 30% 범위 내에서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사업 예정 지구에 지정되려면 오는 7월까지 토지 소유자 10%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예정 지구로 지정된 뒤에는 토지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사업이 추진되는데 1년 내에 동의를 받지 못하면 사업은 자동 취소됩니다. 최근 LH 투기 사태로 불신이 커진 가운데 정부는 예정 지구 지정 1년 전부터 지구 확정까지 투기성 거래를 포착하면 수사당국에 넘길 계획입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네, 이 공공주택 개발 사업에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 LH 사태 등으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또 큰 상황이기도 하죠. 3기 신도시 의혹과 관련해서는 또 파악이 된 게 있는데 LH 퇴직자들이 신도시 일대에서 땅 주인들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LH에서 일했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안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기 신도시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남양주 왕숙 일대입니다. 고물상이 몰려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LH 출신이라는 걸 내세워 영업하는 브로커가 활동한다고 해 추적했습니다. 이들은 수수료를 내면 LH 시절 보상 업무 경험을 살려 보상비를 최대한 많이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다녔습니다. 아줌마들은 컨설팅하는 아줌마들이고. 아니야, NH 직원이야. 취직자도 그러니까. 아줌마도 있어요? 제네시스 끌고 오는 분이 있어요. NH 근무했다고 하더라고. 고물상을 운영하는 땅 주인은 직접 제안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전화는 내가 한두 번 받은 것 같아.
보상 받아들일 테니까 더 받을 때 저희 회사한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탐문을 이어가던 취재진은 LH 20년 근무 경력을 내세우는 브로커가 땅 주인에게 제안한 영업용 문서를 확보했습니다. 보상금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면 철저히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모범 답안지를 만들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통화를 시도해보니 남성이었습니다. 주민들이 말한 LH 출신 여성뿐 아니라 또 다른 브로커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선 LH 출신이 맞는지 재차 확인했습니다. 20년 딱 근무하고 나왔습니다. 세종시 보상 딱 하고 마지막 퇴직하고 2008년도부터 동탄 신도시부터 컨설팅하고 있어요. 보상비를 원래보다 20% 더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500만 원의 사례비를 요구합니다. 준비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 지작물 보상에서 한 전체 금액의 한 20% 정도는 차이가 날 겁니다.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한 500 넘기진 않을 것 같은데요. JTBC 안태훈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 LH 퇴직자들은 불법으로 수수료를 받고 보상을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 등을 알려줬습니다. 이 보상 대행은 변호사나 행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안태훈 기자가 계속해서 보도합니다. LH 출신 브로커 임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낮에는 현장에 있고 사무실엔 저녁에 온다고 했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자격증이 없는데 보상 자문이나 중개를 해도 되는지 묻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통화하며 JTBC 취재진임을 밝히자 말을 바꿉니다. 지작물 조사를 해주고 도면 그려주고 이게 어떻게 변호사법 위반이 됩니까? 좀 도와주는 측면이지 보상을 많이 받는 게 해주고 이게 변호사법 위반 아닙니까? 임 씨의 주장과 달리 전문가들은 이렇게 돈을 받고 보상 작업을 해주는 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을 상대로 이런 일을 할 땐 변호사나 행정사로 그 업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법 109조를 보면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문서를 작성하거나 알선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보상비를 더 받아주겠다고 했고 사례비를 이미 언급했고요. 명백하게 현행법 위반입니다. 이런 자격 없는 브로커가 생겨나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규제해야 합니다. LH 출신 브로커들의 보상비 뻥튀기 수법은 프로 투기꾼 수준입니다. 이들은 주로 고물상을 노렸습니다. 쓰레기 더미 위에 폐지나 고철을 쌓아 안 보이게 한 뒤 모두 재활용품이라고 속여 보상비를 더 받아내는 수법 등을 쓸 수 있다고 알려준 것입니다. 마치 투기 혐의를 조사받고 있는 LH 현직 직원들이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희귀 묘목을 빼곡히 심는 수법을 쓴 것과 닮아 있습니다. 이렇게 보상비가 줄줄 새면 결국 신도시 아파트에 입주하는 주민들이 내야 하는 분양가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LH 현직뿐 아니라 퇴직자의 일탈에 대한 정부와 경찰의 조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폭스바겐이 주가 조작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게 됐는데요. 전기차에 중점을 두고 브랜드 이름을 바꾼다고 만우절 거짓말을 했는데 주가가 한때 급등을 하면서입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 거짓말을 했다가 큰 논란을 불러온 일들도 지난해 있었는데요. 그리고 특히나 만우절은 해킹이나 휴대전화 등을 통한 피싱 피해도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미국 폭스바겐이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중점을 두고 이름을 볼츠바겐으로 바꾼다는 트윗에 최고 경영자 명의의 성명도 냈는데 모두 만우절 농담이었던 겁니다. 전기차 출시일에 맞춰 발표하고 사실 확인까지 한 탓에 진짜로 믿은 사람들이 많았고 주가까지 올랐습니다. 결국 주가 조작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조사를 받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벨기에에서는 만우절에 예고된 파티가 논란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파티 계획에 호응한 사람들이 18,000명이 넘습니다. Je comprends que les jeunes ont envie de s'amuser et faire ce genre de blague, surtout que c'est un 1er avril, donc ok, c'est une blague légère, c'est délicat, mais bon, ça n'empêchera pas les gens de se réunir, je pense. 당국은 코로나 방역을 해치는 이런 모임을 기획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도를 넘는 장난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악성 코드 배포 등 해킹이 많이 벌어져 만우절은 보안업체들이 긴장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특히 올해는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백신 접종 안내 문자가 많아
이런 문자로 위장한 해킹 시도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JTBC 강보들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공직자의 투기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법의 3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여당은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법 처리는 4월 국회로 미뤄졌습니다. 정의당이 수행비서 면직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류호정 의원에 대해 당직 박탈 처분을 내렸습니다. 어제 최종 징계가 결정되면서 류 의원은 원내 수석 부대표 겸 원내 대변인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류 의원과 마찰을 빚은 전 수행비서에게는 당원권 정지와 전국위원 당직 박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현직 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치 행보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첫 실명 공개 입장을 냈습니다. 박철환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은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전직 총장이 어느 한 진영에 참여하는 형태의 정치 활동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염원과 모순돼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용대출을 조이려는 은행권들의 움직임인데요. 우리은행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놓고 쓰지 않으면 오늘부터 대출 한도 금액을 줄입니다. 앞서 국민, 하나은행도 마이너스 통장 한도 사용 실적이 낮으면 대출을 받거나 연장을 할 때 한도를 줄였습니다. 공공주택 입주를 희망하고 있다면 정부가 일정 정보를 한 곳에 모은 달력으로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달부터 1년 동안 전국 12만 8천여 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진행이 됩니다. 서울은 6,700여 가구입니다.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조치인데요. 묶음 판매를 하거나 증정품을 주려고 다시 상품을 포장해서 팔면 오늘부터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석 달 동안의 계도 기간을 거쳐서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스포츠 토토의 전직 수탁업체 직원이 당첨권을 위조해 거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당첨 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부서에서 일하면서 지급기한 만료 직전의 당첨 복권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8억 원가량의 돈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량 접촉 사고가 난 후 그냥 가라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난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사고 당시 상대 차량의 주인은 술에 취해 있었고 대리기사가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고 사고 이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200만 원 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4.3 당시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 3구가 발견됐습니다. 유해 발견은 지난 2018년 이후 3년 만입니다. 제주 4.3 평화재단은 신원 확인 작업을 벌이고 이 지역에 유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작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대미술축제 광주 비엔날레가 오늘 개막을 합니다. 역시 온라인을 통한 전시가 많아졌습니다. 국내의 작가 60여 명이 참여를 해서 450여 점을 선보이는데 5.18 민주화운동의 현장인 옛 국군 광주병원 등에서는 광주의 역사를 보여주는 작품들이 또 전시가 됩니다. 방탄소년단이 영국 최고 권위의 대중음악상인 브릿 어워즈 후보에 처음으로 올랐습니다. 인터내셔널 그룹 부분입니다. 시상식은 다음 달에 열립니다. 올해로 47회를 맞은 중앙음악 콩쿠르, 조신무 씨를 포함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악인을 배출한 대회입니다. 올해는 27명이 본선 경쟁을 펼쳤는데 20명이 상을 받았습니다. 피아노의 문성우, 첼로의 이유빈, 바이올린의 김지영 씨 등입니다. 네, 코로나 관련 재난 문자가 계속 오는 게 부담스럽다는 분들 많으신데요. 발송 횟수가 오늘부터는 크게 줄어들 예정입니다. 늦은 밤 시간에는 보내지 않고 이제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개인 방역 수칙이나 중대본과 지자체가 비슷한 내용을 중복으로 보내는 것도 금지가 됩니다. 서울 시내 지하철의 야간 운행이 오늘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밤 10시 이후 감축 운행을 했던 게 순차적으로 해제가 됩니다. 오늘부터는 2호선, 5호선, 7호선이 정상화됩니다. 네, 오는 7일 재보궐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하는 걸 오늘부터는 할 수 없습니다. 막판 표심을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로 들어갑니다. 이전에 실시한 여론조사는 시점을 명확히 밝히고 공표나 보도할 수 있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오늘도 포근한 봄 날씨가 펼쳐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올랐고 낮 기온은 평년보다 크게는 10도가량 높겠습니다. 포근한 날씨 속에 영동과 경북, 대구와 울산에선 사흘째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정선과 양구를 비롯한 강원도 곳곳에서 불이 났는데요.
메마른 날씨가 계속되는 만큼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반면 제주도에선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5에서 2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보통 수준이겠습니다. 하지만 충남은 오전에, 영동과 영남은 오후에 나쁨 수준으로 대기가 탁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과 대전 12도, 전주와 대구 10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10도가량 높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4도로 수도권은 어제와 비슷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조금 낮겠습니다. 하지만 평년보다는 2도에서 10도가량 높아 포근하겠습니다. 휠체어를 탄 60대 장애인이 점심을 먹으러 간 식당에서 입장을 거부당했습니다. 항의를 하자 이번엔 출입문 쪽에 앉으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나온 지 1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장애인은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손님들이 앉아 있습니다. 전동 휠체어를 탄 김모 씨가 들어옵니다. 종업원이 입구 쪽으로 손짓을 합니다. 들어가니까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점심시간이 됐는데 곧 손님이 밀려올 건데 왜 들어오냐고. 항의를 하자 입구 쪽에 앉으라며 의자를 치워줍니다. 김 씨가 안쪽에 앉겠다고 다시 말한 뒤에야 겨우 자리를 잡습니다. 내가 들어가서 충분히 앉을 자리가 있었죠. 내 돈 갖고 내가 식사를 하는데 너무나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이끌었던 변호사와 당시 CCTV를 분석해봤습니다.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처음에 거절한 행위 자체가 일단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고 오히려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할 수도 있는 곳에 의자를 빼내면서 거기 앉아라. 정당한 대우는 아니라고 봐요. 점주와 종업원도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손님 지금은 안 됩니다. 그 소리는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점심시간 바로 직전에 오시니까 당황해서 말아야 할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이나 안내견을 막는 차별은 끊이지 않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횟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문 앞에서 주인이 거절을 하셨어요. 휠체어는 안 됩니다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해 11월 롯데마트에서는 훈련 중이던 예비 장애인 안내견을 못 들어오게 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장애가 있고 이렇게 하지만 한 아이의 엄마고 저도 한 인격체잖아요.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묻고 싶어요. JTBC 성화선입니다. 초등학교 시절 후배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형사고소한 프로축구 FC서울의 기성용이 어제 5시간 동안 고소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기성용은 어제 오후 8시쯤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경찰서를 나서면서 사실대로 다 진술했다고 말했습니다. 기 선수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다 제출했고요. 수사관 분들이 이제 충분히 그걸 보시고 잘 수사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기성용 선수의 초등학교 후배 2명은 2000년 1월부터 6월 사이 기성용 등 선배 2명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며 변호사를 통해 폭로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강원도 철원 갈마르배 군사격장 폐타이어 더미에서 불이 나 7시간 만인 오후 5시쯤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폐타이어가 타면서 유해물질이 다량 발생해 주민들의 외부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철원군은 주민들에게 재난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과 부대 측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에 일어난 서울 동부구치소 독방수감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어제 해당 구치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4일 재소자의 유족이 동부구치소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동부구치소 미결 수용자 이모 씨는 지난 8일 오전 호흡과 의식이 미약한 상태로 엎드린 채 발견돼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신장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 탄압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살던 13살과 11살 형제는 현재 터키 이스탄불에서 가족과 떨어져 지내고 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이들 형제가 6년 전 아버지와 함께 터키로 탈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몇 년 동안 수천 명의 위구르인이 민족과 언어, 문화적으로 강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는 터키로 망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 형제의 아버지는 나머지 가족을 탈출시키기 위해 다시 신장으로 들어갔다가 연락이 끊겼습니다. 터키로 탈출한 위구르인들은 중국이 위구르족 주민들을 집단 수용소에 구금하고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터키를 방문했을 당시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시위에 참가한 위구르족 주민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Biz ondan ailemden sormak için neden biz irtibat geçemiyoruz? Onlar ölü mü, hayat mı, diri mi, nerede? Nazi kamplarda mı ya da dışarıda mı? Yani neden irtibat geçemiyoruz diye sormaya, ondan cevap almaya, ondan yani soru sormaya geldik buraya.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은 중국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위구르족 인권 탄압에 대한 증언을 잇따라 공개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중국 대사에게 위구르족 집단 수용소 모습으로 알려진 영상을 보여주면서 책임을 추궁하기도 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틀 전인 지난달 30일 발표한 인권 보고서에서 위구르족 인권 문제를 정조준했고 유럽연합은 인권 탄압에 책임이 있는 중국 당국자들에게 제재를 가했습니다. 중국은 곧바로 유럽 측 인사들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족 주민들의 평화로운 생활 모습을 담은 영상을 의도적으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강제 노역 의혹을 받고 있는 면화 수학에 대해서도 대부분 기계를 이용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의 의혹 제기에 반박하는 위구르족 노동자들의 증언도 공개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我们种自己的地，收自己的棉花，挣自己的钱，怎么叫强迫呢？ 중국과 서방 국가들이 강대강으로 충돌하고 있는 신장 위구르족 문제, 중국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강준영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신장 위구르족 탄압 논란은 그동안 중국의 아킬레스건으로 불릴 만큼 오랜 기간 문제가 됐던 부분이잖아요. 네, 먼저 위구르족과 중국의 역사적인 관계부터 살펴보죠. 네, 기본적으로 위구르족은 위구르 제국을 운영했던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왕조였었죠. 그러다가 1759년에 그 당시 청나라 건륭제 때입니다. 중국이 지배에 들어갔고 그때부터 신장, 신강이라고 한자로는 쓰는데요. 새로운 강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중국의 지배에 들어오게 됐고 물론 중간에 동투르키스탄 공화국도 수립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1949년에 중국에 합병이 됐고 1955년부터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이런 행정 지역으로 정식으로 통합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역사적 연원도 중요하지만 이 지역이 왜 중요하냐면 일단 영토가 굉장히 크죠. 중국 영토의 16%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인종, 종교, 언어 다 다르죠. 그다음에 지정학적으로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몽골, 아프간, 키르기스탄 이런 나라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소위 중국 입장에서는 그 이슬람의 지원을 받는 테러와의 연계성 이런 것도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석유화학이라든가 면화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자원도 아주 풍부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역사적 연원과 더불어서 지정학적으로 그다음에 자원적으로도 이 지역을 잘못 관리하면 변방 관리에 실패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아주 공을 들이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중국이 제시한 반박 영상들도 전해드렸습니다. 인권 탄압을 결코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중국의 주장인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게 사실은 지금 서방에서는 집단 수용소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100만 명 이상의 위구르인들 그리고 이제 이슬람 무슬림들이 집단 수용소에 수감이 돼서 수감과 고문을 당하고 있다. 사상 교육을 받고 있고 좀 전에 보도하신 대로 이 강제 노동에 차출이 돼서 여러 가지 그 면허라든가 이런 거를 가공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중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재교육이나 집단 수용소가 아니고 직업교육센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신강 지역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직업교육을 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이건 서방이 얘기하는 인권 탄압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흐름을 보면 지금 사실은 안면 인식 기술을 가지고 이슬람 위구르인들을 감시하고 DNA 생체 정보를 등록을 해야 되고 신강에 있는 모든 자동차는 GPS를 의무적으로 부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인권에 대해서 상당한 통제를 받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사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게 내정 간섭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접근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신강 지역을 특별 관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같은 상황에서 유엔은 신장 위구르 지역의 현지 조사를 위해서 중국과 협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네. 인권 조사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정보의 투명성, 그다음에 그 완벽한 공개 조사가 가능하냐,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네. 결국 이렇게 되면 중국은 또 내정 간섭을 얘기할 거고, 이런 유엔 인권사무소라든지 국제사회는 인류 보편 가치를 얘기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양보할 수가 없는 거고, 이 땅 자체가 지금 중국의 자치구로 돼 있기 때문에 중국이 열어주지 않으면 조사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공방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이었습니다. 위구르족 강제 노역 논란이 이어지자 나이키와 H&M, 버버리 등 글로벌 업체들은 신장에서 생산되는 면허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맞서 중국 소비자들은 나이키 신발을 불태우는 등 해당 기업의 제품을 훼손하는 동영상을 올리면서 불매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족 인권 문제가 중국과 서방 국가들 간의 외교적인 갈등을 넘어서 패션업체 보이콧 전쟁으로까지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세계였습니다. 네, 목요일 아침 8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미얀마 상황을 또 보겠습니다. 이제 내전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고 민주진영에서는 군사정권에 맞선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군부가 저지르는 만행도 잇따라 전해지고 있는데 시민들의 죽음에 대한 기록도 조작이 되고 있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텅 빈 거리, 미얀마 군인들이 경적을 울리며 등장합니다. 갑자기 차를 멈춰 세우더니 길을 지나던 오토바이를 향해 다짜고짜 총질을 해댑니다. 한 남성이 총에 맞아 그대로 쓰러졌고 군인들은 쓰러진 남성을 차에 싣고 떠났습니다. 목숨을 잃은 청년은 17살 초민낫. 군부는 이 죽음을 낙상사고로 조작했습니다. 목 뒤 명백한 총상이 있는데도 군 병원은 사망진단서에 오토바이에서 떨어져 머리에 심각한 상처를 입어 숨졌다고 적었습니다. 미얀마 네티즌들은 군부가 재미로 사람을 죽인 증거가 명백한데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분노했습니다. 또 다른 청년의 비극적인 죽음도 전해졌습니다. 올해 21살 친닌투는 지난 3일 경찰복을 벗고 시위대에 합류했습니다. 경찰을 사랑하지만 군부가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경찰을 잘 알기 때문에 시위에 선봉에 섰지만 지난 27일 국군의 날 시위 때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얀마에서 희생된 목숨은 어느덧 520명을 넘어섰습니다. 반군에 대한 군부의 공습이 이어지면서 일부 지역은 이미 내전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피란길 아이들은 부상을 입고 굶주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얀마에 있는 자국민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위험하니 필수 공무원을 빼고는 모두 빠져나오란 겁니다. 베트남과 일본 등도 미얀마를 떠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도 필요할 경우 군 수송기 등을 투입해 교민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미얀마 상황이 갈수록 더 심해지면서 미국을 포함해서 각국 정부들이 미얀마에 있는 자국민들에게 미얀마를 떠나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행 임시 항공편 가격이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미얀마를 오가는 항공편이 극소수고 그 가운데 하나가 한국행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주요 항공사의 국제 항공편이 대부분 끊긴 상황에서 한국행 항공편으로 수요가 몰렸기 때문입니다. 구호 항공기라는 명칭으로 한국과 미얀마를 오가는 미얀마 국제항공의 한국행 항공권은 현재 835달러에 달합니다. 이틀 전보다 165달러가 올랐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국제항공편 착륙이 전면 금지된 상황에서 한국행 항공편은 예외적으로 외항선원 등의 귀국과 또 인력 교대를 위해서 유지돼 왔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보면 중국 어선이 태극기를 달고 북한 영해에서 조업을 한 게 확인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10월에 북한 영해에서 1,800톤급 린유연 000이라는 배가 조업을 했습니다. 13명의 선원이 모두 중국인으로 확인된 이 어선은 태극기와 중국 국기를 함께 개양한 상태였습니다. 유엔은 북한으로부터 조업권을 사들인 중국 어선이 이를 숨기기 위해 태극기를 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북한으로부터 조업권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북한 영해에서 조업하는 것은 제재 위반에 해당합니다. 끝으로 수에즈 운하 사고 뒤에 사고가 수습된 뒤에 지금은 하루 81척의 배가 지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수에즈 운하 관리청은 정체를 줄이기 위해서 24시간 가동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한편 다이버들이 이 사고가 났던 에버 기브노의 뱃머리 밑부분을 조사했는데 뱃머리의 일부 손상을 발견했지만 배를 좌초시킬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수에즈 운하를 관리하는 이집트 당국은 사고 당시 에버 기브노가 규정을 어겨 빠르게 운항했고 비정상적인 항로를 보였다며 사고 책임은 선장에게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들이 또 검정 심사를 통과하면서 또 한 번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뿐 아니라 이번에 통과가 된 교과서 가운데는 일제강점기 창씨 개명을 미화하고 일본이 고대 한반도를 지배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는 교과서도 있습니다. 이런 우익 교과서가 현장에서 쓰이는 경우가 적다고는 하지만 검정을 통과한 것의 의미를 적게 볼 수는 또 없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이 전합니다. 지유샤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 일제강점기 창씨 개명에 관한 설명입니다. 조선인은 김, 이, 박 같은 성만 갖고 있어서 조선총독부가 새로운 시, 즉 일본식 이름을 줬다며 이를 강제하진 않았다고 쓰여 있습니다. 또 일본어와 한글을 함께 가르쳤다면서 교육 보급에 힘썼다고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일제의 황민화 정책이 문명화 교육으로 탈바꿈한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391년 외나라가 백제 신라를 점령했고 한반도 남부의 군사적 지배권을 인정받았다고 쓰여 있습니다. 학계에선 이미 폐기된 임나 일본 부설에 입각한 억지 주장입니다. 임진왜란은 조선 출병으로 태평양 전쟁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대동아 전쟁이었다고 미화하고 있습니다. 진주만 공격으로 화염에 휩싸인 미국 전함 애리조나호의 사진도 실렸습니다.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이 제국주의 지배가 이 식민지 국가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인식을 아주 교묘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지유샤 역사 교과서는 일본 회의 등 우익 인사들이 참여해 집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安倍政権の教育に対する介入が強まっている中で政府の見解とか政府が考える事件の討否はですね、政府が決めるんだと。 이 교과서는 지난해 결함이 무려 405곳이나 지적돼 검정에서 탈락했다가 이번에 재신청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83곳을 수정하고서야 겨우 합격했습니다. 다만 우익 교과서의 현장 채택률은 대단히 낮습니다. 지난해 검정을 통과한 또 다른 우익 교과서 이쿠호샤의 역사 교과서는 전국 중학교 가운데 단 2곳만이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왜곡 투성이 우익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한 것 자체가 일본 사회의 우경화를 보여주기 때문에 위험성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이런 교과서들이 역사를 왜곡했다는 걸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의 예전 교과서에 있습니다. 1900년을 전후로 해서 나온 교과서에는 독도 표시가 없다는 겁니다. 이 소식은 이선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04년 일본 문부성에서 발행한 초등학교용 지리 교과서입니다. 시마네 현이 있는 부분을 보면 오키섬까지만 그려져 있고 독도는 없습니다.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일본의 중앙행정기관이 117년 전에 독도를 일본 땅으로 보지 않은 겁니다. 1897년 나온 중학교용 지리 교과서에도 독도는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오키섬입니다. 오키섬에서 독도는 한 요 정도 지점에 있어야 합니다. 작년부터 쓰이는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인데요. 여기 보면 오키섬이고 여기에 독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2000년대 아베 정권 들어 영토 교육을 강화하면서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 영토로 편입했고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일본이 한국에 반환할 영토로 독도를 명확히 적지 않았기 때문에 독도는 일본 영토로 남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당시 일본에서 발행한 교과서와 지도를 보면 사실과 다릅니다. 시마네현 고시 바로 전에 그리고 우리 그 샌프란시스코 조약 이후에 꾸준히 그렇게 주장했었을까? 그 자료들을 수집하면서 딱 확인하는 순간 없구나, 주장하지 않았구나. 강원도 철원의 초등학교 교사는 수집한 일본의 옛 교과서와 지도 14점을 동북아 역사재단에 기증했습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4월 7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0시부터 실시되는 여론조사 결과는 투표가 끝날 때까지 더 이상 공표할 수 없게 되는데 일단 어제까지 공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수세에 몰렸습니다. 여야 모두 막판 표심을 잡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정말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어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했고요. 무한 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선거일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저러한 사과가 얼마나 이제 이 표심을 이제 바꿀 수 있을지 역전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만 물론 이제 선거라는 게 막판 변수가 있는 거니까요. 또 양대 진영에서 이제 후보들이 아니더라도 말실수 같은 게 나올 수가 있긴 합니다만 현재 추세라면은 사과 정도 가지고 전세를 뒤집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역시 여러 변수가 아직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과거 정부 때도 선거를 앞두고 삼보일배를 한다거나 회초리를 때려달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잖아요. 이 같은 읍소 전략, 사죄 전략. 이번에 그러면 쉽게 통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읍소 전략이 통할 때도 있어요. 2012년도에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일 때도 그게 좀 통하긴 통했었죠. 2016년도에도 그랬고 이번에 같은 경우는 워낙 부동산 민심이 악화돼 있고 특히 지금 LH 투기 의혹 사건, 투기 사건 이런 것들이 워낙 이제 기름을 부은 격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전에 여러 가지 좀 비판적 관점에서 본다면 권력이 좀 자제되지 않고 절제되지 않는 이런 면이 좀 있었던 거였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이 쌓이고 중첩돼서 이렇게 지금 어려운 선거를 민주당이 치르고 있는 것이라서 읍소 사과 이런 것보다는 보다 더 막판이라도 유권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정책에 더 치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 물론 사과 또 사과대로 의미가 있겠죠. 그것까지도 안 한다면 더 오만하게 비칠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필요 조건인 것이지 충분 조건이긴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악재가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전에 자신들이 소유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월세 값을 올렸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인상 폭이 5%를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법안을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그 전에 9% 이상 올리는 상황들이 지금 드러났어요. 박주민 의원은 그 법을 발의한 의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법의 발의 전에
알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상조 정책실장도 마찬가지죠. 김상조 전 정책실장인데 이 김상조 실장 같은 경우는 14% 인상을 했고 박주민 의원은 뭐 9%라는 거 아닙니까? 9%요? 9%. 뭐 계산에 따라서는 27%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거는 LH 사건과 좀 맥락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LH 사건이라는 게 미공개 정보, 내부 정보를 가지고 이제 투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꼭 투기는 아니라 하더라도 임대차 보호법이 바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알고서 미리 이제 그 직전에 전세값 또는 월세값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정권의 어떤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이런 진정성 같은 것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여론이 악화된 것에 대해서 특히 정책실장이고 또 특히 박주민 의원은 이른바 친문의 핵심이에요.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국민들의 의식으로 볼 때 납득될 수 없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바로 선거에 굉장한 악재다. 이거는 선거 얼마 앞두고 이렇게 또 불거진 거 아닙니까? LH 사건과 또 달리 말이죠. 이런 게 이렇게 쌓이기 때문에 별로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민주당으로서는. 그러니까 보다 더 진정성 있게 진짜 다가갔어야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네, 최근 들어서 뭐 여야 모두 자제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이번 선거전에서도 역시 막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거티브 전략도 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들을 양당 다 보여줬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표심이 작용할 것이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거티브라는 게 사실 검증이라는 차원이라고 네. 한다면 꼭 뭐 부정적으로만 볼 것도 아니에요. 어떤 진상을 규명하는 게 맞는 거니까. 근데 아까 막말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막말이 입에 올리기도 어려운 막말들이 많이 나왔어요. 양쪽에서. 뭐 쓰레기다, 뭐 대역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게다가 또 무슨 뭐 중증 치매 환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토착 그랬었거든요. 외부라는 표현도 있었고요. 뭐 토착 외부도 나오고 암 환자다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은 득표에 도움을 못 줄 겁니다. 아마 네거티브라는 게 결정적으로 그 네거티브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제 상대방에게 검증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지금. 특히 내곡동 같은 게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에 대한 보상, 특혜 보상 그리고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해서 서울시장 당시 뭔가 이제 보상을 받았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서 민주당이 결정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네. 못하는 것 같아요. 결정적 한 방이라고들 흔히 얘기하는 거. 반대로 또 오세훈 후보도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을 잘 못 내놓고 있는 겁니다. 결국 양쪽의 공방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런 공방이 결국 양쪽의 득표나 간표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 같아요. 결정적 근거를 제시해서 이게 거짓말이구나를 완전하게 밝혀낸다면 제시한 쪽에서 득표할 수가 있는데 네.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저께 토론회를 봐도 박영수 후보가 계속 이제 그 내곡동 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데 결정적으로 저번이 맞구나라고 느껴지는 게 별로 없어요. 반대로 오세훈 후보의 해명도 정말 그렇지 않구나라고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좀 약간 해명이 분명치 않거든요. 이런 것들이 선거 자체를 전반적으로 이제 양쪽의 공방으로만 끝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이번 선거에서도 결국에는 중도층의 표심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전망하세요? 중도층이 이제 이른바 소극적 지지층, 민주당에 대한 소극적 지지층들이 적극적 지지층은 놔두더라도 소극적 지지층들이 중도층이라고 우리가 좀 본다면 그쪽이 많이 이제 이 표심이 좀 돌아간 측면이 있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30대하고 50대, 40대 이게 가장 핵심 이제 말하자면은 민주당의 지지층인데 네. 40대는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40대마저도 돌아선 결과가 이제 나왔거든요. 어제 별 표본 오차 사이였습니다만 그런 걸로 봐서는 중도층의 표심이 지금 상당히 민주당에서 떠난 게 아니냐. 결국 중도층을 끌고 와야 되는데 현재의 상황에서는 참 역전시키기가 녹록지 않아 보이는 것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선거운동 기간이 이제 뭐 6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네. 막판 판세를 뒤집을 만한 뭐 변수가 있을까요? 변수가 이제 상대방 진영들이라든지 서로 그리고 후보들 스스로에게서 막말이 나올 경우에 근데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겠어요? 모르죠. 이제 막판 또 2, 3일을 앞두고 다 초조해지니까 또 이제 이상한 말이 나오고 이제 그 구설수에 올 수 있는 말이 나온다면 그게 뭐 결정적 영향을 주겠으나 그건 뭐 이제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이대로 간다면 사실 선거는 민주당으로서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네. 결국 뭐 유권자들이 현명하게 그렇습니다. 판단하고 네.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난해 우리나라 수영의 자유형 역사를 새로 쓴 18 황선우 선수.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올해 첫 대회에 나섰는데 이번에는 주종목인 자유형 대신 혼영에서도 한국 신기록을 노려봤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문상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황선우는 시작부터 앞서 나갔습니다. 저병부터 시작해 배영과 평영까지 영법을 차례로 바꾸면서 2위와 거리를 10m 넘게 벌렸습니다. 자유형 구간에서 속도를 올릴 땐 관중석에서 기대 섞인 탄성도 나왔지만 2분 77. 7년 전 박태환이 쓴 한국 신기록에 딱 0.46초가 모자랐습니다. 개인 운영은 처음 뛰는 종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기록을 가져올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아요. 사실 황선우의 주종목은 자유형이지만 4가지 영법을 모두 소화하는 혼영에 처음으로 도전했고 압도적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꼭 박태환을 닮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박태환 역시 자유형을 내세우면서 개인 혼영 한국 기록도 동시에 세웠는데 황선우도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수영 천재들이 좋아한다는 혼영 도전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서 황선우는 자신감도 덤으로 얻었습니다. 개인 운영 200m도 중거리 종목이기 때문에 자유형 200m에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오늘은 자신의 주종목인 자유형 100m에 나서는데 지난해 같은 종목에선 박태환의 기록을 넘어섰고 200m에선 주니어 세계 신기록도 새로 쓴 만큼 기대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남자 배영 100m에선 한국 신기록이 나왔습니다. 이주호가 스스로 쓴 한국 기록을 0.46초 앞당겨 53초 71로 들어오며 한국 선수로는 처음 100m 배영에서 53초대에 올랐습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오늘도 포근한 봄 날씨가 펼쳐지겠습니다. 다만 영동과 경북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계속돼 산불을 비롯한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오늘 많게는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4도로 수도권은 어제와 비슷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조금 낮겠습니다. 하지만 평년 기온을 최대 10도가량 웃돌며 포근하겠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만 75세 이상 고령자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그동안 요양시설 입소자와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주로 백신을 맞았는데 이제 접종 대상이 일반인으로 확대됩니다. 방역당국은 만성질환이나 기저질환이 있어도 몸 상태가 나쁘지 않다면 백신을 맞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이 나타날 경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이자 백신 접종 대상을 12살에서 15살 연령으로 확대할 것을 파이자 측이 미국 보건당국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임상시험에서 이 연령대에 100% 예방 효과를 냈다는 초기 결과가 나오면서도 11세 이하를 대상으로도 백신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의 임대료를 9%가량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의원은 전월세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법 개정안을 직접 발의까지 했기 때문에 더욱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미국 지사가 전기차에 중점을 두고 이름을 바꾼다는 만우절 거짓말을 했다가 주가가 한때 급등해서 주가 조작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 속에 만우절 거짓말로 방역을 방해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